안녕하세요. 전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첫 번째 상식선에서 생각하기, 두 번째 객관적으로 저를 보기,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저희 촉을 믿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제 판단이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선택해서 판단하실 때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는 상식선에서 분별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객관적 시각으로 분별을 하고, 세 번째는 내 촉을 믿는다. 근데도 틀릴 때가 있다. 당연하지요. 왜 당연하냐? 본인 질량이 부족하니까. 아니, 본인 능력만큼 분별하고 본인 능력만큼 판단하게 돼 있어요. 본인 능력만큼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긴다. 근데 본인이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빗나가지요. 촉도 빗나갈 수 있고. 그리고 상식 기준이라는 게 본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 잘 보세요. 우리는 상식선에서 분별을 해요. 근데 이게 내 기준일 때가 많다니까. 이 상식도.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지만 역시 내 기준에서 분별할 때가 많아요. 본인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그리고 내 촉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 질량이 부족할 때는 이 촉이 빗나갈 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물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게 자기가 답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사물을 분별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더 냉철하고 또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객관적 시각을 저 또한 가져요. 객관적 시각. 그리고 객관적으로 딱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건 객관적 분별도 하지만 운명적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상을 볼 줄 모르지만 나는 관상을 볼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은 저만큼 영감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감으로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딱 보면 이것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딱 알아요. 사주 안 봐도 이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자연의 이치까지는 분별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빗나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때요? 상식적인 선에서 분별도 할 수 있고, 또 영감과 운명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어떻게 흘러서 변할 것이라는 걸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력 질량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100% 맞느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에 비해서 판단력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제 판단이 95%라면 여러분들 판단은 7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판단력의 능력 차이지 저라고 해서 100%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깨우치고 공부하면 저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실수가 거의 없게끔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아까 빗나갔다 했는데 제 느낌과 제 판단이 빗나간 경우가 100건을 따지면 정말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해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하여튼 98%는 제 판단과 어떤 분별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또한 10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분별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면, 앞으로 지혜를 확장시켜 나가면 저 이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저 까마귀가 있는데요. 까마귀가 불길한 새인지 아니면 불길한 새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까마귀 새가 길존지 흉존지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관념이에요. 까치는 길조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봉황이 길조다.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고. 까마귀가 흉조다. 이것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보고 우리나라는 흉조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까치를 길조로 보고, 그리고 일본에 가면 실제 까마귀를 길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깍깍 짖으면 길조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기분이 좋고 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까치가 깍깍깍 짖으면 기분이 좋고 길조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국민이 길조라고 받아들이고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면 그 까치가 반드시 길조 작용을 할 수 있고, 일본에서 까마귀를 길조로 상징적 의미로서 관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까마귀는 길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관념과 깨달음,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는 관념대로 그 새조차도 기운이 바뀌게 작용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흉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본에는 진짜 길조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까치는 우리 국민한테 길조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관념이 있지만 그 관념에 의해서 인연법이 오기 때문이에요. 내 관념에 의해서 인연법이 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는 아주 길조의 부채라고 내가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내가 이 부채를 가지고 다닐 때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아주 흉주의 부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을. 그럼 이거 가지고 다닐 때 불안해.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이 길조의 부채라고 믿고 가지고 다니면 이게 길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연법의 관념으로서. 관념이 그 기운을 끌고 옴으로써 내 관점이 그 인연법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끌고 오기 때문에 그 인연법이 왔다는 건 나한테 길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이고 사람이 만든 관념이고 사람이 만든 인연법이지만 그 또한 인연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까치는 우리나라 길조로 받아들이면 되고 까마귀는 일본의 길조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작용 역시 우리는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아주 짧은 질문입니다. 요번에 칠석 기도 때요.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는데 우성재야, 천지부모, 흐물합덕, 음식안매, 일심동력, 세계소유, 우주수입을 정확히 알고 좀 따라 부르고 싶어서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걸 첫 번째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요번에 월드컵 때 했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들도 관상을 보고 뽑아야 된다. 감독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선수가 실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운도 분명히 축구도 둥글기 때문에 공이 운이 따라서 분명히 관상이나 사주에 영향이 있는지 정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코치뿐만 아니라 역학을 보는 사람까지 같이 등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릴게요. 우성재야, 천지부모 궁울합덕, 이 경은 해인경이라는 경인데 이 해인경은 용사기륙을 할 수 있는 아주 법경이에요. 용사기륙이란 말은 천지공사도 하고 인간공사도 하고 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들어있는 경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이 자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법경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질병이 돌거나 어려운 애군이 올 때는 이 경을 바르게 보시면 그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법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도할 때 이 경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아주 천부경처럼 훌륭한 법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천부경도 하늘이 내린 법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절에 가면 반야심경도 있고 천수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들도 다 법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천부경이 최고의 법경이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이 내린 경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들은 성현이 깨우쳐서 경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경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경이라고 할 수 있고, 천부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경이라 해서 최고의 법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도를 할 때 천부경이나 해인경을 바르게 보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은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런 경을 보신다 해도 물론 득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에너지 질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질량이 차이가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 절에 다니시는 그 스님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에 비한다면 천부경은 에너지가 10배나 큽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다 합쳐도 그 천부경 한 경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에너지 질량도 10배 이상 크고, 그래서 천부경 한 번 할 때 반야심경 10번 애우는 에너지보다 더 기운이 세다. 기운이 더 맑고 더 기운이 크고 더 긍정작용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애우고 또 천부경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천부경을 애운다면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를 보시고 듣거나 한 번쯤 외워보는 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이나 어떤 금강경이나 이 경이 나쁘다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경도 다 훌륭한 경이에요. 다 법경이고 다 훌륭한 경이지만 굳이 질량을 논하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해서 따르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이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뽑을 때 앞으로 관상 보고 뽑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가대표들 뽑을 때 축구 선수는 1차적으로 실력으로 뽑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얼마만큼 축구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참 공을 잘 다루고 이 민첩한 능력을 갖춘 걸로 기준을 두어서 선수를 뽑는 게 맞다. 그 다음 감독은 관상을 참고하는 게 좋아요. 감독은. 왜 그러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크게 작용하고 관상도 작용을 합니다. 관상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 감독을 맡으면 역시 성과를 못 내고 운이 나빠져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할 수 있어요. 그 감독의 기운 때문에. 그래서 선수를 뽑을 때는 관상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실력 있는 선수를 뽑는 게 맞고, 감독을 뽑을 때는 관상도 참고하는 게 좋고 사주운도 참고하는 게 좋다. 이건 맞다. 왜 그러냐? 운영자이기 때문에. 운영자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기운에 따라서 이 선수 기운도 달라진다. 여러분, 히든크 감독 알죠? 히든크 감독이 관상이 괜찮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바로 히든크 관상이 덕이 있고 관상이 좋은 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을 잘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저는 히든크 감독이 왔을 때 저 사람은 한 역할을 하겠구나. 반드시 우리나라 16강 들어가게 하고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겠구나.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4강이라고 못은 박지 않았지만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다. 정말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 이름을 얻게 할 것이다. 이걸 제가 예언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처음부터 4강 간다 이렇게 예언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다. 제가 이런 예언을 했고 실제 그 기대한 것만큼 이 히딩크 감독이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히딩크가 능력도 있지만은 그 관상이 좋아서 그 기운에 의해서 작용도 했고 또 여러분들 힘이었어요. 국민의 힘, 응원의 힘.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하는데 온 국민이 기운을 모아서 응원했고 알죠? 그 붉은 뭐라고 하죠? 뭐 붉은 악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온 우리 국민들의 기운을 모아서 응원해서 그 응원의 힘도 역시 작용을 했다. 근데 이제 굳이 질문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를 관상 보고 뽑으려는 집착은 할 필요가 없고 감독만이는 관상을 참고하고 운도 참고하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예, 선생님 지난번에 새끼손가락 강의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쳐서 휘어져 있는 새끼손가락을 생활에 불편은 없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뭐 생활을 해도 관계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끼손가락은 자식을 뜻한다고 했죠? 새끼손가락은 자식을 뜻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근데 이걸 수술을 하면 바르게 필 수 있다. 그러면 수술해서 피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르게 피는 게 좋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장애식으로 구부러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바르게 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치료가 불가능하고 어렵다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바로 잡는 게 좋고 수술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아셨죠?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갑자기 제 신체 부에 여기 가슴 밑에 점이 쭈르륵 너무 많이 와이어로 너무 많이 이렇게 갑자기 나 있는 거예요.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렇게 나 있어요. 근데 아까 스승님 그 점에 대한 강의하셔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게 너무 좀 한꺼번에 좀 너무 많이 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가슴 주변에 있으면 점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호기심도 생기고 또 물어본 거군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슴 주변에 점이 있는 건 복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가슴 밑으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점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것은 어떤 건강에 대한 예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건강에 대한 예시란 말은 건강이 이게 좋은 점이면 복점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어떤 건강에 어떤 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점일 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생긴 거라면. 근데 옛날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면 복점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점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건강에 문제점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딸이 중2인데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딸이 중2예요.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지. 그 질문은 아이 관상과 사주를 보고 이렇게 풀어줘야 될 정답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딸 사주도 모르고 관상도 모르는데 어떤 진로를 잡으라고 말해준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한번 상담할 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 저
할아버님하고 할머님하고 저희 부모님하고요. 저 낙골당에 모셨는데 그 낙골당에 그 벌레도 많이 생기고 했어요. 그 낙골당 옆에 그 충분히 공간이 돼서 거기에 땅물 파고 그 항아리를 그쪽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낙골당이 비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비어 있는 낙골당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또 스승님 강의할 때 들은 내용으로 저기 그러니까 항아리에 그 유골이 흰 종이에 싸서 모셔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꺼내고 그 항아리째 그 땅 속에 모셨는데 그건 다시 이렇게 꺼내서 항아리를 또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납골 땅에 모셔 있는 것을 이제 벌레 생기고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옆에 땅에다 묻어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래 납골 땅이 비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다 정리를 해서 돌이면 돌도 정리하고 이게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해서 흉물로 놔두지 말고 정리해서 평평하게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걸 흉물처럼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리고 도저히 만약에 정리가 어렵다. 그럼 돌로 돼 있죠? 그러면 돌을 일단 뽑아요. 뽑아가지고 다른 한쪽에다 그냥 쌓아놓듯이 쌓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완전히 정리가 어려우면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쪽에다 쌓아놓으라는 얘기죠. 완전히 그 멀리 움직이기가 어려우면 일단 거기서는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단지째 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노출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지째 묻었다 하더라도 땅에 묻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한번 묻었다면은 이대로 그냥 봉안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실은 그걸 꺼내서 창호지에 싸서 묻었더라면 더 좋았는데 이미 봉안을 했기 때문에 더 손댈 거 없이 그냥 자연으로 돌려드렸다 생각하고 그냥 봉안을 하란 얘기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땅에 모셨을 경우에는 일단 자연 온도가 맞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요. 더 이상 벌레도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땅에 모셨다면 그대로 봉안을 하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저기 우리 남편 돌아가신 지 3년 되는데 3년 만에 저는 재차 다시 화장한 걸 하려고 했는데 전번에 선생님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듣고 보니까 화장 한 번 한 유골을 제일 좋기는 땅에 파묻으면 좋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3년 때 돌아갔다가 그대로 두고 왔는데 이거 어느 날에 이렇게 옮겨야 되는지 어느 날에 파묻어야 되는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래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네네. 답을 드리겠다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함에 들어있는 걸 깨끗한 창호지에 싸서 땅에 묻어드릴 때 이왕이면 좋은 날 하는 게 좋으니까 사모님한테 길이를 잡아서 좋은 날 잘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건 이제 좋은 날은 잡으러 오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좋은 날 잡아서 잘 모셔드리면 되고 그 유골함 이것은 나무라면 불태워버리면 되고 나무라면 만약에 단지거나 태울 수 없는 물건이면 깨끗하게 유골을 정리한 다음에 그건 땅을 다시 파고요. 땅을 다시 파고 그냥 빈 항아리예요. 이 빈 항아리예요? 나무예요? 나무 상자는 불태우면 됩니다. 그럼 불태울 때 거기에서 바로 태워도 되고 마땅한 데 태울 데가 없으면 소각장 같은 데 가서 태우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태워서 정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단지 같은 경우에는 깨서 없애지 말고 그냥 한 삽을 파고 땅에다 묻으면 돼요. 안 보이게. 그리고 어느 곳이든 따질 거 없이 땅을 한 삽 파고 땅 속에다 묻고 자연으로 돌리면 된다. 그걸 깨버리거나 버리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 이제 뒤풀이 강의를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속이 풀리셨죠? 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1시간이라도 해드릴 마음은 있지만 여기 또 강의장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뒤풀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하면 또 기회를 드릴 거니까 아쉽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